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멘토 박선입니다. 오늘 옆에 제가 호모 아딕투스라는 책을 읽고 너무 좋아서 그 다산출판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저자분을 직접 모셨습니다. 김병규 교수님을 모셨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세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김병규 교수입니다. 저도 사실은 대학에서는 심리학 전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심리학과 대학원을 진학을 했다가 사람들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논문을 한 편 보고서는 와, 이 공부가 너무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이런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행동경제학이라고 불리는 그 분야의 논문에 푹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경영학으로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경영학에서 마케팅으로 박사학위를 받고요.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는 이제 USC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2015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개인적인 사정 말씀을 드릴까요? 예, 궁금하네요. 와이프가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미국에 있었고 저희 부부 사이에 늦게 아이가 태어나면서 축복이긴 한데 둘 중에 한 명은 자기 커리어를 그만두고 이제 옮겨야 되는 상황이어서 와이프가 미국으로 오던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던 이런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냥 제가 에이 혼자 미국에서 뭐 하는 거냐 딱 사표 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가정을 네. 중시하시는 네. 교수님 이 책을 보면 너무나 읽기도 전 너무 좋았고 그 내용이 심리학자적인 어떤 그 느낌이 났었거든요. 역시 그걸 더 전공을 하셔서 또 그런 느낌이 났나 봅니다. 일단 이 책 제목이 호모 아딕투스거든요. 뜻을 좀 한번 직접 교수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 호모 사피엔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모 속에 이렇게 속하는 여러 종 중에 지혜를 가진 인간이란 이제 뜻에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이제 사피엔스를 넘어서서 일상 속에서 디지털 기기에 너무나 쉽게 중독이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이 중독되는 사람, 호모 아딕투스라고 지금 사람들을 좀 부르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중독도 여러 가지 중독이 있을 것인데 그게 특히 이 책에서 강조하신 부분은 디지털 디바이스 그쵸. 쪽에 관련된 중독. 맞습니다. 중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 뭐 운동 중독, 음식 중독, 사랑 중독,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중독이 있는데 사실은 사람이 중독이 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동일하거든요. 이 뇌의 보상회로가 자극이 되고 쾌감이 느껴지고 이제 욕구가 생기는 건데 그 중에서 다양한 중독 중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는 건 디지털 중독이긴 한데요. 그럼 왜 그럼 디지털 중독이 중요하냐? 원래 사람을 중독시키는 것들은요. 예를 들어서 음식 중독이다. 아무리 음식이 쾌감을 주고 욕구가 있어도 하루 종일 맛있는 걸 먹고 있을 수는 없죠. 네. 그 다음에 운동 중독도 저도 사실은 약간의 이제 달리기 중독인데 그것도 뭐 하루에 30분, 1시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이 하면은 발목이나 무릎이 아파가지고 또 못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뭐 술 같은 것도 계속 먹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사람을 현실에서 중독시키는 것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계속 이거를 취할 수가 없는데 디지털 기기는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물리거나 질리거나 부상이 생기거나 뭐 이렇지 않고 또 당장에 큰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정말로 24시간 사람들이 쉽게 중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중독이 굉장히 위험하면서 또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음식이나 운동 같은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분명히 딱 느껴지니까 그만할 수밖에 없는데 게임 중독으로 며칠 동안 밤새서 하다가 사망한 경우도 가끔씩 보고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위험하고 근데 더 사람들이 경각심은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경각심을 느껴야 되는지 교수님이 좀 잘 풀어놓으셨지만 몇 가지 좀 찝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이게 심각한지 뭐 쥐에 대한 어떤 실험도 하셨고 그게 쥐가 사망에 이르는 그걸 좀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1950년대 캐나다의 심리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실험용 쥐들의 머리에다가 전기 막대기를 꼽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쥐들이 직접 자기의 보상회로를 자극을 시킬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쥐들이 이제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계속 스위치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관심도 안 보이고
자기가 낳은 새끼에 대한 관심도 안 보이고 계속 이것만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쥐들이 이러다 굶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실험을 중단했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직접 자기의 보상회로를 자극시킬 수만 있으면요 계속 그러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중독이라는 게 무서운 건데, 이제 현실에서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들은 우리가 계속 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체력에도 한계가 있고 물리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드니까. 근데 디지털 기기는요 진짜 24시간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너무 쉽게 중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표님께서 이제 게임 말씀을 해주셨는데, 게임이 중독성이 강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앱이요 구조를 들여다보면 게임이랑 상당히 유사해요. 앱들 안에 사람을 중독시키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도 요즘에 스마트폰 기기를 무심코 사용하다 보면은 이 앱들이 전혀 뭐 게임이랑 관계가 없고 중독이랑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쉽게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중독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무엇이 사람들을 중독을 시키느냐, 대표적인 거 3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불규칙적인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보상이라는 건 뭐 선물도 될 수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사람을 이제 기분 좋게 하는 걸 다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내가 언제 보상을 받는다고 알고서 보상을 받으면 그렇게 막 즐겁진 않거든요. 뭐 월급날 월급 받을 거 알고 받으면은 그냥 받는 거 받나 보다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뭐 보너스를 받거나 선물을 받게 되면 굉장히 큰 쾌감을 느끼게 되죠.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중독성을 만들어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1층에 슬롯 머신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슬롯 머신들이 사실 보면 되게 재미가 없어 보여요. 왜냐면 재밌는 건 카드 게임이지 이 슬롯 머신 이거 너무 재미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라스베가스 호텔 매출의 80%가 슬롯 머신에서 나온대요. 엄청나네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슬롯 머신을 막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슬롯 머신에 쉽게 중독이 되느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재미없는 게임인데도 내가 언제 상금을 받을지 모르는 순간에 상금을 딱 받아요. 그럼 막 쾌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중독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장치가요, 요즘에 앱을 보게 되면 쇼핑 앱이건 게임이건 컨텐츠에서도 컨텐츠를 계속 보다 보면 갑자기 되게 쾌감이 느껴지는 컨텐츠를 만나게 되고, 모든 앱에 이제 이런 불규칙적 보상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쉽게 중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치는, 우리가 보상을 받을 때 그냥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요 보상과 함께 어떤 화려한 그래픽이나 되게 신나는 음악이 함께 제공이 돼요. 게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건데, 아이템을 내가 열 때 그냥 여는 게 아니고 다다다다다 하면서 아이템이 쫙 나오거든요. 아시죠? 뭔가 웅장한 느낌? 네, 맞아요. 촬영하시는 분도 아시죠? 그렇게 막 그래픽도 막 화려하고 띵띵띵띵띵 하면서 아이템이 쫙 나와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뇌가요 내가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하게 인식을 하게 돼요. 이게 실제로 뇌과학 연구도 있는데, 그러니까 작은 보상이라도 이 보상이 화려한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신나는 음악과 함께 나오면 뇌가 되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크게 둔갑돼서 느껴지는. 그쵸. 그래서 근데 이런 장치들도 요즘에 앱에 많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 건데 바로 사회적 보상.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이나 인정, 사랑. 와, 이게 진짜 사람을 중독시키는데요. 저희가 어릴 때는요, 아기들은 부모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대표님도 이제 자녀를 키우시고 계시지만 아기들은 뭘 해도 어른들이 칭찬해 주죠. 그렇죠. 응가해도 응가 잘했다. 밥 먹어도 밥 잘 먹었다. 뭘 해도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큰 사랑과 칭찬을 받는데, 어른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누구도 되게 칭찬을 안 해줘요. 어제 하루에 칭찬 몇 번 받아보셨어요? 못 받으셨죠? 저도 집에서 칭찬 못 받아요. 제 이제 와이프하고 딸아이가 있는데 늘 잔소리만 하는 거죠. 왜 불을 안 끄고 다니냐? 왜 쓴 물건을 제자리에 안 갖다 놓느냐? 심지어 요즘은 와이프는 제게 왜 이렇게 숨소리가 크냐? 이제 살면서 칭찬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SNS에다가 사진이나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요, 반응해주고 행복감이 느껴지죠. SNS뿐만이 아니고요, 쇼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산 물건에 대해서 사진과 후기를 올려요. 그럼 사람들이 도움이 돼요, 너무 좋아요. 패션 이제 그 쇼핑몰에다가 내가 입은 착샷을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멋있어요, 잘 어울려요. 유튜브 동영상도 올려도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이게 굉장히 큰 행복감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강한 중독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불규칙적인 보상, 보상에 대한 신호, 그 다음에 사회적인 보상, 이 세 가지가 사람을 굉장히 쉽게 중독을 시키는데, 요즘 대부분의 앱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앱이라고 하는 거는 잘 되는 앱, 성공한 앱들에 공통적으로 이런 장치들이 다 이제 탑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심코 앱을 사용하다 보면 이제 갑자기 쾌감을 느끼게 되고 쉽게 중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직접 교수님을 모신 것입니다. 이게 중독돼 있는 호모 아딕투스들을 상대하는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에 쓰신 것처럼 중독 경제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중독 경제의 어떤 특성과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더 해야지만 뭐 그래도 웃을 수 있고 승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지금 시대의 경제 시스템을 중독 경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 설명이 약간 길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을 아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 사업을 이제 하시려는 분,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꼭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건데요. 저는 이제 그 소비재 시장의 역사를 한 대략 150년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이거를 세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19세기 후반에서 한 20세기 초반 정도를 제품 경제 시대라고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많은 물건들이요, 그 당시에 이제 처음 발명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뭐 전기 세탁기라든가 진공 청소기라든가, 그때 이제 처음 발명이 됐는데, 정말 지금도 저희가 쓸 정도로 좋은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물건을 쓰고 싶죠. 근데 이런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극소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만들 수만 있으면 엄청난 고가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전기 세탁기가 처음 발명이 된 게 대략 한 1907년 정도인데, 그 알바 피셔라는 사람이 이제 발명한 게 이제 최초의 전기 세탁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 이런 세탁기 가격들이 $100, 물가하고 소득 수준을 이제 좀 고려를 하면 지금 이제 시대에는 거의 한 1,000만 원 수준. 엄청나게 비싼 거죠, 세탁기가. 돈이 있는 사람들만 살 수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 수만 있으면 기업은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기업의 경쟁력인 시대가 있었죠. 그게 이제 제품 경제 시대인데,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0세기 중반이 되면서 기업의 이제 제품 생산 능력들이 막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하면서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경쟁이 시작이 되죠. 경쟁이 시작되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내 제품을 갖고 싶다, 내 제품이 우수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과 광고가 중요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과 광고가 예전부터 중요했다기보다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 이론이라든가 기법들이 이제 20세기 중반부터 막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 동시에 텔레비전이 보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방송사와 기업의 협력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데요.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재밌는 방송 보여주면 이거 너무 재밌어, 이 방송사 너무 좋아, 나를 위해 이런 거 만들어주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방송사가 우리를 위해서 재밌는 방송 만들어줄 이유는 없어요. 돈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왜 돈이 되느냐? 이제 기업은 이제 방송에다 광고를 내고, 방송사는 이제 그 광고를 내보내줌으로써 돈을 벌게 되는데, 그래서 방송사는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텔레비전에 딱 붙들어 놓고, 기업은 그때 이제 텔레비전에 집중된 관심을 이용해서 광고를 보여줘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 이제 이 구축이 되죠. 일종의 조건 형성도 시키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시기를 관심 경제 시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붙들어 놓고 기업이 이제 그거를 이익을 취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근데 관심 경제 시대는요, 소수의 큰 기업만 그 혜택을 누려요. 왜냐하면 방송 채널은 제한적이고 이제 그 방송이 끝나야만 광고를 내보낼 수가 있으니까, 사실 텔레비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광고는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 단가가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큰 기업만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서 큰 이익을 얻어내던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등장을 합니다. 아이폰 2008년. 그러면서 이 관심 경제 규칙이 다 무너져요. 일단은 스마트폰 안에는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앱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리고 광고를 보여줄 수 있는 장소도 굉장히 많고, 사람마다 다른 광고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거기다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맞춤형으로 광고를 보여주니까 광고의 효과성은 전례 없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AI의 등장. 그쵸.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 광고 자리를 판매하는 게 갑자기 테크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돈벌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광고가 물건 팔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그러면 이제는 광고 자리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제 광고 사업자인 테크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자주 앱에 들어오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럴수록 광고 단가가 높아질 수 예, 그리고 많은 사업자들이 광고를 하려고 하게 되고 그럼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요. 그래서 중독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사업자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이제 뭐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도 예전에는 사람들의 소비 행태가 일회성, 단편성이 강했어요. 물건 하나 사고 나면 한동안 물건을 안 사요. 컨텐츠 소비도 극장 가서 한 편 보고 나면 한동안 이제 안 보게 되고 매장에서도 물건 몇 개 사고 나면 다른 물건은 그 매장에서 못 사죠. 그래서 굉장히 일회적이고 단편적이었는데 지금은요 모든 소비가 연속적이고 확장적이에요. 하나의 물건 사고 나면 관련해서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콘텐츠도 끊김없이 계속 볼 수가 있어요. 매장도 하나의 매장에서 삶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기업도요 물건 하나 판매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물건 하나 판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최대한 자기 앱에 붙들어 놓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이익이 되는 거죠. 목표를 할 수밖에 없고 하나 정도 요인을 더 얘기하면 사람들 스스로가 중독을 원하는 부분도 있어요. 요즘 사람들의 삶이 너무 외로워요. 삶이 단절되고 있어요. 혼자 이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집에서 이제 혼자 시간을 보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가족을 구성해도 또 각자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사람한테 제일 어려운 게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거예요. 이걸 잘 보내려면 계획도 세워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돈도 들어요. 그러니까 좀 손쉽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뭔가를 찾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자기가 손쉽게 중독될 수 있는 것들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중독 경제라는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더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로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차 디바이스에 너무 이렇게 중독이 돼가고 그 상태에서 자녀를 낳으면 그 상태에 다 중독돼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만 보내려고 하지 가족끼리 유대감이나 어떤 애정을 확인할 시간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진짜로요. 진짜로 딱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외로워서 빠지다 보면 더 외로워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 들어보니까 정신을 조금만 안 차리고 있으면 바로 과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시대가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난감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독 경제라는 게 결국은 기업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중독 경제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뭐 일단은 첫 번째로 자기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자기 관리가.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관리라고 목표 달성하려면은 오랜 시간 힘든 거 참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삶에 즐거운 게 없으면 어디 산속에서 제가 뭘 하고 있어요? 그럼 즐거운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럼 오랜 시간 노력하는 게 쉽거든요. 지금은 스마트폰 열면은 즐거운 게 너무 많아요. 오랜 시간 노력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게 너무 큰 문제예요. 이게 과거에는 산중수련이라는 어떤 단어로 외진 곳에 가서 오직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만 집중해서 그 해당 능력을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 지금 산에 가도 다 스마트폰 다 터지고 어딜 가도 중독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제가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 의지가 약해 이 얘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게 의지가 약한 게 아니고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요 너무 즐거운 게 많으면 오래 노력할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진 거죠. 젊은 세대들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때도 분명히 어떤 부모님들은 조금이라도 더 지혜롭게 자녀들한테 그런 환경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집안하고 앞으로 향후 격차가 뭐 경제적인 부분과 어떤 사랑의 어떤 돈독함마저도 달라질 것 같아서 참 우려가 됩니다. 많은 부분이.
진짜 저도 이제 자기 관리 부분도 그렇지만 자녀 교육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사실 과거에는요,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이렇게 얻는 큰 보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해주는 칭찬이 굉장히 큰 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더 노력했는데. 많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부모 칭찬 안 받아도요, 스마트폰 안에서 자기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너무 쉽게 찾아요. 그러면 부모가 해주는 얘기를 왜 듣겠어요? 그렇죠. 들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요즘 애들 이렇게 내 말을 안 듣지? 당연한 겁니다. 한 손에 스마트폰이 있는데 어떻게 부모의 이야기가 칭찬이 되고 인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어렵고, 또 성인은 자기 관리가 어렵고, 또 뭔가 집중하기도 어려워요. 자꾸 알림이 오고, 또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자기 옆에 있는 것만으로 뇌 기능을 되게 저하를 시킨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계속 자기도 모르게 관심이 거기 가 있는 거죠. 리소스를 저장.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중도 잘 못하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루 8시간 제외하면 10분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다, 뭐 이런 부분. 이게 지금 몇 년 전 그거잖아요. 2016년. 심하겠죠, 지금. 그럼 지금은 더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들으면서 이 책에서 본 부분인데 생각나는 게, 중고나라나 이런 당근 마켓 이런 쪽에 멀쩡한 그 상품들이 자꾸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소비 생활이 이제 현명해진 게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워낙에 알고리즘이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을 잘 알아서 광고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광고를 안 봤으면은 이 제품을 갖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런 제품을 자꾸 보게 되니까 이제 욕구가 생기게 되고, 또 한 번 이제 그런 광고를 보더라도 그 다음부터 안 보면 대부분의 욕구는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데, 이게 내가 다른 일을 할 때, 다른 앱을 볼 때도 그 내가 한번 봤던 제품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욕구가 사라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SNS 이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SNS가 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알고리즘이 좀 이렇게 너무 멋있는 사람, 좀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알고리즘이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런 사람 보는 게 재밌고 신기하니까 보게 돼요. 근데 계속 이런 걸 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자기에 대한 만족도나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행복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소비를 늘리게 됩니다. 좋은 제품을 자꾸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독 경제 시대는 광고 노출도 많이 되고, 할인도 이제 자꾸 나한테 들어오고,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자꾸 남들과 나를 비교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이제 갖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자존감을 좀 충족해보자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를 하게 되는데, 또 요즘 소비 얼마나 쉬워요. 앱 켜가지고 그냥 누르면은 바로 이제 결제가 되는데 돈이 쓴다는 느낌도 안 들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물건을 사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사놓고 안 쓰는 물건이 쌓이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당근마켓 같은 중고 이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막 언론에서는 사람들이 현명해졌다, 스마트한 소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당근마켓 같은 중고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건 사실은 수요도 많아야 되지만 그만큼 공급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근마켓에 새 것 같은 정말 좋은 물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찾게 되면 또 보물찾기 하는 기분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당근마켓 같은 당근마켓 이야기 자꾸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고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물건을 너무 많이 구입을 쉽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 것처럼 좋은 상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불필요한 걸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도 이 중독 경제 시대에 사람들이 소비를 잘 제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현명한 소비를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 뉴스 중독도 이게 큰 문제라고 전 느꼈거든요. 책에서 쓰신 것처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좀 간략하게. 뉴스 중독도 정말 많아요. 솔직히 저도 뉴스에 중독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일하다가도 뉴스 보고, 밥 먹다가도 뉴스 보고, 자기 전에도 뉴스 보고. 그래서 제가 하루에 내가 뉴스를 얼마나 보지 체크를 해봤더니 진짜 3-4시간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 뉴스들이 저한테 필요해서 보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꼭 필요한 뉴스를 보는 데는 한 뭐 10분, 20분이면 충분한데 제가 보는 뉴스들은 정말 저랑 관계가 없는 소식들,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들, 정말 저 먼 나라의 뭐 어떤 사건, 사고들, 정말 제 삶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을 계속 꾸역꾸역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실제로 이제 연구가 있는데 뉴스도 사람에게 중독을 일으키는 게요. 사람의 뇌가 새로운 소식을 보상으로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소식이 이제 사람의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뇌가 새로운 소식을 접했을 때 즐거움을 느끼고 새로운 소식에 대한 이제 욕구를 가지게 되는 건데, 과거에는 우리가 삶에서 접하는 새로운 소식이 하루에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24시간 끊김없이 계속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뇌는 이 모든 소식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쉽게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넋을 잃고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예,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디지털 디톡싱이라고 이렇게 전략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각자 자신만의 맞는 방법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전략을 잘 짜서 갖추어야 되는데, 교수님이 또 쓰시는 디지털 디톡싱 전략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중독 경제가 심화가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하거나 좀 이 중독 경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게 요즘에 스타트업들이요, 디지털 디톡싱 아니면 자기 관리 아니면 명상 뭐 이런 쪽의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요즘에 자기 관리를 하거나 디지털 디톡싱에 대한 니즈가 그만큼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제가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두서없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저도 집중을 너무 하고 싶은데 집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중하는 이제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우선은 집중의 공간을 따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책상에 앉아서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게임도 하다가 이제부터 뭔가 일에 집중해야지. 안 되겠죠. 예, 내가 이곳에서 유튜브 보고 뭐 영화 보고 게임하다 갑자기 집중하려고 그러면 뇌가 이제 집중할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뭐 책을 쓰거나 뭔가 집중한 일을 할 때는 그때만 사용하는 작은 책상이 있어요. 성지네요. 근데 여기 앉으면요, 스마트폰도 다 치워놓고 다른 일 절대 안 하고 딱 이제 그 일만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스마트폰과 전자장비를 아예 없어야 그 공간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몇 번 반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딱 있는 순간 뇌가 이제 자동적으로 조건 형성이 되면서 딱 집중할 준비가 돼서 이제 일이 잘 되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이거 좀 약간 재밌었던 게, 스마트폰과 그 노트북과 태블릿이 다 다른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또 그렇게 일을 할 때 기기들을 다 이제 용도를 분리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사람들은 스마트폰 가지고 영화도 보다가 뭐 뉴스도 보다가 이걸로 업무도 하다가 다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걸로 내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사실 중요한 일에 이제 집중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뭐 노트북 같은 경우도 내가 노트북으로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다가 일해야지 하면은 내 이제 뇌 자체가 이걸로 게임하던 거고 놀던 건데 이제 일을 하기가 어렵죠. 일종의 간섭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기기마다 용도를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노트북도 이제 일하는 용으로만 쓰고, 그 다음에 타블렛 컴퓨터는 아예 노는 용으로만, 영화를 본다거나 뭐 뉴스를 본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아이랑 가끔씩 게임을 하는데 아이랑 게임할 때 쓰는 컴퓨터는 또 따로 해가지고 그 컴퓨터는 이제 게임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할 때 쓰는 노트북을 딱 펼치는 순간 이거는 일에만 사용을 하니까 바로 이제 일할 모드가 딱 되면서 훨씬 쉽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너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냐? 꼭 그렇진 않은 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분리해서 쓰다 보니까 노트북은 좋을 필요가 없어요. 문서 작성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노트북도 저렴한 거 쓰고, 스마트폰도 이걸로 뭐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진 않으니까 제일 저렴한 걸 쓰고, 그래서 가장 이제 저렴한 걸로 최소한의 기능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서 실제로 이렇게 기기를 분리해서 쓰는 게 큰 돈이 들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처럼 디지털 기기를 돌같이 보는 어떤 그런 의식적으로 그렇게 교수님께서는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일부러 사실 좋은 거 하고 싶은 심리가 더 사람들이 많은데 더 굳이 나의 어떤 일을 위해서라도 더 안 좋은 기능을 사시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스마트폰이 화면도 크고 빠르고 뭐 그러면 좋게 하겠지만 사실은 너무 좋으면 이걸로 영화도 보게 되고 게임도 하게 되고 이것저것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딱 정작 제가 집중할 일을 그걸로 할 수가 없겠죠. 제가 교수님하고 또 일체감 비슷하게 느낀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321페이지에 건강한 중독을 찾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인간은 말씀하신 것처럼 호모 아딕투스, 그러니까 뭔가 집중 몰입될 수밖에 없고 빠져들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의미 있는 것에 중독을 일부러 하면 그 남들은 중독이라고 안 하고 오히려 전문가라고 하고 또 남들까지 중독시켜서 중독시켰다고 또 감사하고 상대는 돈을 주고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좀 뭐 지침을 갖고 살면 좋은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독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중독이라는 건 결국 그냥 뇌가 쾌감을 느끼고 욕구를 가지는 상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상 속에서 우리 많은 것에 중독이 됩니다. 맛있는 음식에도 중독이 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중독보다는 좀 나한테 생산적이고 좀 건강한 이제 중독을 만드는 게 훨씬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놓지 않고 있는 게 이제 달리기 중독. 그래서 달리기에도 이제 중독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동 중독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달리기를 할 때 러너스 하이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달리기를 하다가 뇌에서 이제 어떤 이제 물질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서 뇌가 쾌감을 느끼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제 달리기 중독이 되는데, 저는 달리기 중독이 생겨도 달리기는 멈추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달리는 동안만큼은 디지털 기기라든가 모든 어떤 잡념에서 다 벗어나니까 이건 이제 건강한 중독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지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좀 건강한 취미에 대한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뭐 내 가족에 대한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보다 건강한 중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뭐 이렇게 SNS 중독이나 쇼핑 중독보다는 이런 건강한 것들이 중독이 되는 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좋겠죠. 또 하나 책에서 지침을 주신 게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라. 이것도 저하고 똑같은 어떤 생각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결국 이제 우리에게 요즘에 사람들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데, 사실 시간이 너무 많아지면요, 이게 그 모든 자원이 그렇지만 자원이 풍부하면 우리가 가치 있다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물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시간도 마찬가지로 내가 시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시간의 가치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요, 매일매일, 이거는 진짜 이렇게 한 지는 오래된 것 같은데, 매일매일 저는 이 하루가 저한테 마지막 하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하루하루가 저한테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 정말 낭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라는 게 진짜 실제 마지막일 수도 있죠. 사람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일 어떤 이제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글을 쓰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데 갑자기 글을 쓰는 일이 이제 뭐 상황적으로 어려워진다거나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가 시작이 되거나 일을 할 때, 이 시간은 나한테 더 이상 오지 않을 그런 시간이다. 어쩌면 내 인생에서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루를 보내는데, 그러면은 진짜 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알차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모멘토 모리, 죽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는 그런 자세를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책이 정말로 저한테는 좋아서 제가 이렇게 직접 또 모셨는데 또 직접 들으니까 더 좋네요. 그래서 교수님이 좋은 책을 이렇게 써주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잘 깊게 숙지하셔서 이 중독 경제 시대에 더 멋있는 어떤 삶을 만들고 또 이렇게 더 개선시켜 나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수님. 그 어떤 책에서 본 건데,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든지를 알게 된다면 당신 놀랄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쓸데없는 중독에 빠지지 않고 원하는 거 완전 집중해서 정말 가치 있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진력을 다했다면 자신이 한 일을 보고 그 결과물을 보고 엄청나게 놀랄 수 있을 터인데,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사람들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 너무 멋진 말, 좋은 말이네요. 네. 그래서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네, 말씀 예, 구독자들. 네. 요즘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SNS라든가 이제 유튜브 이런 것 때문에 자신과 남을 굉장히 많이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럼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 할수록 사실 자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이렇게 좀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자기랑 남을 비교하지 마시고요. 현재의 자기와 미래의 자기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미래의 자기 자신은요, 정말 그 대표님 말씀처럼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고 자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거든요. 미래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시게 되면 내가 진짜 많은 일을 해내야 되겠다,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미래의 멋진 자신하고 비교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까지도 멋진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너무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새기셔서 더 멋진 미래 만드십시오. 고맙습니다.